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여야 두 정울문 정치인의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 흉상만 육사 밖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냉전 이전에 공산주의 이력이 문제라는 건데 아직 옮길 때도 확정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부터 다시 좀 꺼내볼까요?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하시죠. 예, 우선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에서 네. 이렇게 또 철진한 이념을 가지고 상당히 세게 지금 여야 공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귀책을 보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도 일방적인 역사관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무리수를 저는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 이념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 그 말을 백보 양보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이념이면은 후보 시절에 그런 공산 전체주의라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념을 단 한 번이라도 밝히셨어야 되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와서 집권 2년 차에 반국가 세력,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무 뜬금이 없는 그런 이념,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라고 보고요. 이 5분에 대해서도 최초에 선정을 했던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홍범도 장군만을 옮기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이념이라는 것이 왜 맨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마음 바뀌듯이 기준 없이 바뀌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철진한 이념에 계속 집권 2년 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 말고 김좌진, 지정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 흉상, 그리고 이제 육사의 충무관 내부에 있는 박승환 참령의 흉상도 교내 다른 장소에 재배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게 이제 국방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지금 현재 입장인 거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뭐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 하고, 저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돌아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유로 설명했던 것은 공산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홍범도 장군께서 1927년에 그러니까 60세가 되던 해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활동하셨던 영토가 또 소련 영토기도 했고, 네네.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누구나 양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군의 뿌리를 독립운동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하신 걸 보면 그때도 이제 사실은 8.15 그러니까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뉴라이트 세계관의 딱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반헌법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논쟁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장하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는 보수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보수라 하더라도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그러니까 공산당 이력을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반대편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남조선 노동당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입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는 나중에 우리 국군에 오신 분과 끝까지 간 분과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다. 이게 김대기 대통령 실장의 발언이거든요. 신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되게 진지하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념 전쟁하고 있는데 공산 전체주의가 적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누가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세대가 바라볼 때는 상당히 좀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재현처럼 보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상당히 좀 엉뚱하기에 전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대기 실장이 그 해명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아니 홍범도 장군이 1943년도에 돌아가셨고 네. 평생을 항일운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뭐 광복 이후에라도 만약에 국군에 편입이 되거나 뭐 반성을 했으니까 지금 봐주겠다는 것인데 이분 반성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 전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저는 역사적 맥락을 전혀 모르는 완전한 엉뚱한 저는 발언이다라고 보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념 전쟁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반공 지금 타도를 외치고 있고 반국가 세력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그 이념을 썼던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왜 민주당 정부에 몸을 담으셨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굉장히 이념화된 정부다. 뭐 사기 이념이다. 이렇게까지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다른 방향으로 더 극단화된 이념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역대 대한민국 정부, DJ 정부 이후부터 이념 정책을 썼던 정부들은 다 정권 내줬습니다. 근데 실용과 통합을 외쳤던 정부들은 정권 연장을 했거든요. 전 이 역사적 사례에서 좀 교훈을 배우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의견도 들어보죠. 지금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이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사실 전혀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흠 충북지사께서 네네. 인터뷰 충남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난 동의하기 어렵다. 홍범도 지사 공산주의 이력 때문에 흉상 철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만한 사안이고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때 건국 훈장을 수여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홍범도 함을 진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보수 진영의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중도층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 좀 안쓰러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비이성적이든 아니든 네.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막 말을 붙이시는데 스스로도 동의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신 변호사님 방금 전에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얘기한 건 이거는 보수 진영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중도층의 지지도 받기 힘든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념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국민들이 이제 다 철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일단 안 계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통적인 우리 보수 진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엄밀히 말해서 보수 인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셨다가 넘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의 정통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수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와서 보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홍범도함도 2016년에 진술을 했고 또 그 과거에도 박정희 대통령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이미 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또 모셔오기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합의해온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우리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한 상식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그 이념 전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만 스치면은 다 배제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인식이 매우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 남노당 출신인데 그건 공산주의가 묻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에 뉘우쳤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범도 장군은 그 이전에 좌우 논란이 있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 이후에 반성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문제를 삼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이념화해서 가다 보면은요. 네네. 중도도 떠나가고 보수 내부에서도 야 이건 뭐냐? 이거 보수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이 저는 팽배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리어 득될 게 네.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신 변호사도. 네. 저는 근데 이 문제가 더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국제관계가 되게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간도 점점 좁아지고 있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논의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탈탄소로 전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나 논의도 정치권에서 해야 되고 정부가 이것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는커녕 지금 공산 전체주의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국민들이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주 과거에 영화에서나 나온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지. 지금 그걸 민주당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현실에서 정부 운영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좀 심각한 네네.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 지금 버티고 있는 지지층이 60, 70대 층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복 회장이신 이종찬 회장도 상당히 격앙되셨어요. 많이 화가 나셨거든요. 그 이유는 이회영 선생님까지도 상당히 모든 전 재산을 다 출연을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위해서 온 집안이 정말 독립운동 한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근데 그런 집안의 어른까지도 지금 사실상 흉상 이전에 처음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논란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거는 광복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 네네. 이건 동의할 수가 없다. 전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도 이 논란과 관련돼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5분의 독립전쟁 영웅 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홍범도 장군의 어떤 영향력을 기억하는 외국에 계신 분들마저도 사실 한국에서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지워서야 되겠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합의된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니 사실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네. 취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취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분위기상. 지금 아예 우리가 이제 홍범도함이라고 해군 잠수함에 저희가 이름이 명명이 돼 있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홍범도함도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해군에서는 지금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지금 지상 유일한 목표 같아요. 네네. 한미일 공조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반일도 싸워야 되는 주체고 반일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항일까지 올라가서 항일했던 분들하고도 싸우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까지 이런 독립운동가까지도 건드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선을 많이 넘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덕수 총리는 이분이 뭐 그전에는 신문총리 내지는 이번에 잼버리 사태 때도 저기 전북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행정일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잘못되게 가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홍범도 함까지 지금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도 처음에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해군에서 전통적으로 함에 대해서는 함정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그 원칙을 밝히니까는 국방부도 또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러니까 또 총리와 국방부가 입장이 또 달라지고 있고 완전히 정부 안에서 이념에 둘러싸서도 다 이렇게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해야 되거든요. 그 내각 통할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하시고요.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자신이 없으면은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죠. 그 상황에서 계속 혼란을 일으키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일관되면 뭐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2018년도에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2018년도에 아까 육사에 이제 이 5분의 흉상이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흉상 세울 때 국방부에서 SNS에다가 이런 홍보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시대 상황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다라고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내렸고요. 그리고 국방일보에 홍범도 평전과 관련된 뭐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다 비공개로 처리가 되는 등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들 지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준정 PD? 방금 신인규 대표께서 네. 이야기하신 대로 행정부 내에서도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근데 그것을 바꿔야 될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랑 브리핑하는 걸 보면 국방부 대변인 되게 횡설수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시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운동군을 죽이는데 일조했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말하자 그 근거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근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답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해군 되게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보수 패널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을 근거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시켜야 되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뭐 이런 모습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봤던 모습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지르고 나머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수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슈로 그냥 덮여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정 운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수습할 수 있는 건 수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함, 그러니까 잠수함의 어떤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독재자가 이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아니면 그 나라가 망했을 때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아닌데 이름까지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한명재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아까 잠수함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고 바꾸는 것도 결론을 내린다고 하죠. 뭐 국민적 인지도,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홍범도 함까지 이름을 바꾸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국방부 대변인은 얼굴 보기가 그렇게 뭐 자주 언론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안보 이슈 나와야 이제 우리가 얼굴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너무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셔가지고 이제는 국방부 대변인들 다 알게 생겼어요. 요즘은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얼굴하고 성함도 이제 너무 익숙하게 될 정도로 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알게 근데 됐습니다. 굉장히 네. 매 사안 사안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시면 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이걸로 또 이슈가 되셨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 묻는 질문에 1,000원인가요? 라고 답하셔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되더군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이 교통비 잔혹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신 변호사님. 저는 근데 한덕수 총리가 해명한 걸로는 뭐 인상분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러는데 그 영상 네. 제대로 보시면요. 기본 요금이요라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을 1,000원으로 아셨던 거라서 저는 좀 최소한의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모르는 게 드러났을 때는 잘 몰랐다 죄송하다 하면 되는데 네. 또 그거를 비켜가느라고 인상분으로 잘못 알았다라고 하니 본인의 영상을 또 본인이 뒤집는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좀 네네. 제발 정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논리 일관성이 없는 게요. 아니 그 시내버스 요금은 2,000원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갑자기 택시 요금은 1,000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논리 연관성으로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버스 요금보다 택시 요금이 비싸야지 정상인데 네네.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도대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어떤 인식과 자세로 국정 운영에 임하는 것이냐는 저는 굉장한 우려가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그런 물가 내지는 민생의 그런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택시 요금도 모르는 걸 보니까는 참 한덕수 총리가 챙기고 있다라는 그 민생이란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냐.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는 계속 이념 논쟁에 편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정 운영 해가지고는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국민적인 비판을 이건 뭐 면할 길이 없다 저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의 이 교통비 잔혹사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더라도 대략이라도 좀 아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감이 없으시다는 건데 참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전세 사기 문제가 있어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다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 참 안타까운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퀴즈 먼저 드리겠습니다. 퀴즈 큐! 정부가 이곳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산당원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이곳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건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2개 드리겠습니다. 1번 육군사관학교, 2번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라고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은 육군사관학교, 2번 해군사관학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정말 토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얘기를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을 또 한 번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야권을 이제 조금 때렸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하실까요?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지금 전체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계에서 유의미한가? 일단 이 질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국에 그것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한미일동맹 강조하시는데 저는 한미일동맹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냉전 체제는 그러니까 공산국가 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브릭스에서 6개의 국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개가 더 추가됐는데 중동 국가들이 추가됐어요.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지금 경제 체제가 재편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년 전의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랑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도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과 가깝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과는 관련 없이 아주 과거에 어떤 싸웠던 것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의 불행이자 국가의 불행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하는 거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의 기본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는 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안 된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모든 매사에 자유 외치시는데 너무 지겹습니다. 너무 과하게 단어를 쓰고 계시고요. 지금 뭐 공산당 해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시는데 지금 거의 뭐 모노드라마 찍는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지금 가상의 적을 상정해 놓고 거의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을 때리면서 내부 결집을 좀 시키겠다.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의 제1의 책무가 국민통합인데 이 국민통합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국민통합을 해야 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개념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이 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집단주의를 말하는 용어인데 이걸 섞어놓은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공산 전체주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용산 전체주의가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과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반일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가 일본에 대해서는 반대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는 그 주장에 반대하면 잘못되는 겁니까? 일본이 무리한 주장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 무리한 주장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 있는 건데 반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전 마지막으로 이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도 외교의 기본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열강에 쌓여있는 좀 상대적 규모가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취해왔던 외교의 기본이에요. 근데 외교를 하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 거기서 신뢰가 나온다라는 뜻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은 외교라는 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가 다 예측이 되고 뻔히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준다면은 카드 게임 할 때도 우리 카드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게임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 저는 외교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거는 어제죠. 어제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봤고요. 이거는 28일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야권을 향해서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얘기한 공산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이 사실상 야당을 친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이것까지 결합된 거란 말이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 네.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2만 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고 한 9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정된 건 아니었지만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매했고 그것을 누적해서 쓰다가 이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IAEA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했지만 IAEA 역시 도쿄전력이 스스로 검증한 것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쿄전력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이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오염수가 누적해서 이제 인간에게 축적될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야 된다는 주장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환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치환이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국민들도 우리가 한국 정부가 입장을 달리 낸다고 해서 일본 정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말자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뿐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신 변호사께서는 이 연찬회에서 제가 언급드린 거 말고도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 다른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면 어떤 걸 보세요? 우선 저도 뭐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네. 싸워야 된다. 그것도 참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었고, 또 하나는 새가 날 때 반대 방향으로 나는 새에 대해서는 그 인정할 수 없다. 날개가 2개로 나는데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옳은 방향이라는 걸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주인인 나라입니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대통령은 가장 큰 책임과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인 겁니다. 근데 지금 리더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분열의 용어 내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할 수 없는 말, 이런 국민들의 절반을 적으로 돌려 세우고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이 거의 이 발언에 대해서 면역이 돼가지고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거의 다다른 거 아니냐,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 날개도 지난번에 이제 좌우 날개를 한번 언급하시면서 했던 발언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해서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아까 그 앞서 계속 얘기했던 공산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 이게 자신의 정치 철학에 분명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이념을, 왜 공산 전체주의라는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왜 후보 시절에는 이야기 안 했는지가 계속 따라붙는 의문이고요. 지금 공산 전체주의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한들 국민들이 그 이념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미 다 시대착오적이고 다 지나간 이야기들인데, 지나간 이야기들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가상의 적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는 일부 지지자들만을 더 결집시켜가지고 국정 운영하겠다. 결국에는 수능 문제라든지요, 잼버리 사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내지는 양평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사안들을 묻어버리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정치 행위 아니냐는 건데, 이거 굉장히 나쁜 정치 행태죠. 전 이런 식의 국민을 분열시키는 단어는 대통령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 이런 건데, 대한민국 계속 커지는 게
유효한가 아니면 조금 줄어들더라도 천천히 줄어드는 게 적절한가 뭐 이런 식의 담론. 네. 그러니까 성장주의 담론과 뭔가 지속 가능성 혹은 아니면 점진적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념을 다투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전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입장에서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니까 제가 뭐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전혀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혼자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동의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마치 황교안 대통령 시대를 보는 듯한 착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황교안 총리가 보수 정당 이끌면서 늘 이런 좀 철진한 이념을 가지고서 이끌어 오다가 총선에서 심판받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안검사 출신도 아니신데 너무나도 그런 이념적인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약간은 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년 논쟁을 끌어들임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다른 큰 이슈를 좀 덮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2년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가 주최한 일본 간토 대지진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사퇴하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고 뭔가 북한과 뭐 조금이라도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에 일본에서 조선인들이 되게 학살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전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박원순 전 시장 때 네. 북한의 교류 사업에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주장을 막 하시던데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북한 교류 사업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추모하는 일 중에서 북한과 함께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 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일 조선인총연합회 우리 저희가 이제 조총련이라고 얘기하죠. 조총련이 그 주최하는 단체에 같이 소속돼 있는 행사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관동 대지진 지금 10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인데 이제 총련, 조총련에서 주최한 행사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사장에서 뭐 남조선 무슨 괴뢰 정부라는 식의 표현까지 쓰는 상당히 좀 그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이제 그 집회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윤미향 의원이 지금 뭐 국회의원 신분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념 과잉으로 지금 전국을 도배하고 있고 철진한 이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윤미향 의원이 그 자리를 감으로써 또다시 이념 논쟁에 더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차원에서는 왜 거기를 가셔야만 했는가 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일본에도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민단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는 가지 않았다. 근데 뭐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뭐 초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철진한 이념 논쟁에 지금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그 이념 논쟁을 더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미향 의원의 태도나 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금 정율성 기념 사업 하는 거나 저는 다 맥락이 같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념 대 이념으로 부딪히면은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2년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빌미를 제공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굳이 이럴 필요 굳이 있었겠느냐. 할 필요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사직생의 각오로 윤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라고 밝혔는데 권지웅 비대위원 단식 종료의 조건으로 내건 것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과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이 사실상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한국 정부가 좀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으로 제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은 대통령 이 2년 차가 되었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낮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위해서 개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이제 사실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도 않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겠다라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회에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네네. 다수당이 국회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이미지를 쌓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요구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군요. 실행 가능성이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걸 던졌어야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서도 받을 수 없을 건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내건 세 가지의 목표라 그럴까요? 그거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다 보니까는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거, 그러니까 내지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 행동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은요. 저는 뭐가 더 본질이라고 보냐면은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 아닙니까? 네. 다수당이 장외로 매일 나가고요. 다수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 그러면은 제도권에서 권력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반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로 나가거나 단식이 정당화가 되려면은 최후 수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당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 그래서 네. 과거에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수당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단식하겠다 해가지고 드루킹 특검 얻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 야당이 쓸 수 있는 전략일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 안에서는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을 가지고서 국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대표가 단식으로 가버리니까는 더 이상의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단식을 시작을 해야 추구 전략도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 정치 행위를 다시 한번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내건 목적들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들이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단식에 대한 네네. 그 진정성을 제가 폄훼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좀 잘못된 전략 아니냐 저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 승부수가 얼마나 먹힐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결집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도대체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어떻습니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내부 결집용의 전략인 게 더 강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영에 따라서 좀 감도가 다르긴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만나는 국민들의 감도로는 사실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사저항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 중에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사실은 제소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민주당이 정말로 이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단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단식보다도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하겠다고 네. 민주당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 민주당이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아니면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그 제명 처리를 반대했죠.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되게 수고했고 고생 많이 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온정주의를 끊어내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않고 지금 단식으로 가시니까 사실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뭔가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도 내려놓겠다는 모습을 가졌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2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내용이 이제 전해졌죠. 통화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문 전 대통령의 이 전화한 것을 놓고 점차 정치적인 행보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현실 정치에 소환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이런 식의 뉴스화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권지현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는 하는데 네.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다 놓쳤다라는 비판.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으로서 싸워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박정훈 대령 문제. 뭐 문제가 산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수 권한을 가지고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도 부족한 시간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단식으로 최우수단적인 수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는 더더욱 정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따져야 될 문제들은 더 묻혀버리는 겁니다. 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단식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결국에는 내부에서 비명들의 목소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동시에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 보궐선거에서 뭔가 결집을 시켜가지고 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고 그 동력을 가지고서 본인의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나름의 계산으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도 떨어져 보이는 것이고, 단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목표가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수사 외압에 대해서 특검 법안을 요구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받아라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안 받아들여지면 단식을 하고, 이런 식의 빌드업은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신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행위를 내부 결집용으로 조금 보시는 견해이시네요. 그러니까 정쟁을 위한 네. 단식이다, 저렇게 봅니다. 자,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식을 진행 중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돼서 원래 4일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검찰이 통보한 날짜입니다. 이게 출석하라고 한 날짜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국회 일정 때문에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낼 수 있으니 시간은 2시간 정도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하루 내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지 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사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권지웅 전 BDO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뉴스거리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일 날 출석하라고 했는데 네. 우리는 내일 가겠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검찰이 피의자 부르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측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듣게 하고,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뭐 4일날 출석하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도 언론을 통해서 2시간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다 물밑에서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할 부분 아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을 공유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저희 변호사 계시니까 물어보죠.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사받는 사람들이 일정 조율을 좀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환 조사를 네네. 갈 때 피의자도 일정이 있고 또 검찰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날짜를 다 맞춘 다음에 그 맞춰진 날짜에 나아가서 진술을 하고 이제 그 조서에 대해서 이제 도장 찍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이런 신경전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래서 네네. 국민들께서도 매우 이제 익숙하게 이걸 바라보실 텐데, 저는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시도한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가 지금 계속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에스컬레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수사에 대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염증을 느끼실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뭐 조사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수사 받으면 좀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두 분과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과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저희가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앞서 얘기를 못한 게 고 최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된 외압 의혹.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할까요? 군사법원의 결정인 거죠. 구속 수사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본 거죠. 신 변호사님부터 얘기하실까요? 우선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는 지금 군기문란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엄연한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해병대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제 민간 경찰이 이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서 결국에 법과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때 국방부에서 갑자기 막 전화도 오고 외압도 오더니 박정훈 대령을 갑자기 집단 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항명죄로 뭐 깎아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명죄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의 그런 뭐 외압 폭로 내지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인신을 가둬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네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다행히도 군사법원에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기각의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판사의 용기에도 참 박수를 보내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애석하기 그지없다고 생각이 들고 전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전 이종섭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확신 없는 결재를 했다라고 이미 본인이 상임위에서 얘기도 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수근 상병의 그 인권도 하나 보장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인권까지도 오히려 탄압을 하고 있는 주체로서 지금 오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념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는 방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들을 물어서 저는 이종섭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만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게 군법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기각이 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도 그러니까 그 하시죠.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군사법원의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따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사법부 완전히 독립된 곳에 판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소속된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이나 군 판사는 사실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군 판사에 대한 어떤 승진 권한도 국방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판사가 이것은 구속영장 발부 못 해주겠는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를 향한 어떤 집단 항명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어떤 노력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고 나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영장 기각됐다 정도를 넘어서 군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더는 그러니까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저는 이건 국방부 장관만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 설명 다 듣고 결재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을 바꾼 외압을 찾아야지 국방부 장관 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만둬야 네. 된다 생각하냐면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계약을 해서 사인을 하면 그 다음날 확신 없이 사인했으니까 계약 물려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본인의 사인의 무게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이 뭡니까?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과정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확신 없이 결재를 했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스스로의 자백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결국에 이제 밝혀져야 될 건 이겁니다.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그 진실 은폐 세력들의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죄 이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갔던 그 세력이 있을 겁니다. 네. 이분들은 박정훈 대령을
솔직히 말하면 28년 동안 해병대 군인으로만 사신 분을 지금 괴롭힌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무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획책하고 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누군지 알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 수사가 당장 필요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국기문란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네. 참담한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최수근 상병이 들어갔던 그곳이 유속이 너무 빨라서 장갑차가 들어갔다 몇 분 만에 나오고 근데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루기는커녕 이 사안을 두고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국가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래도 박대령에 대한 그런 외압은 없어야 되지만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전에 다른 사안들은 얼마나 외압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더 저희가 체크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나니까 이제 군 검찰 쪽에서 만약 다시 출석거부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필요한 법적 조치라는 게 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지금 구속영장을 쳤는데 네네. 지금 기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불응하면 이제 또 영장을 치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한 번 기각됐는데 또 친다고. 뭐 재차 청구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군판사가 안 내주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이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외압을 넣은 주체라고 네네. 할 수 있는 국방부 검찰단.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조사받는 것은 본인에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외압을 넣은 주체에게 어떻게 가서 그 항명에 대한 조사를 네네. 받습니까? 그래서 제3의 기관 내지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공정한 수사를 받겠다라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한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박정훈 대령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어깁니까? 게다가 장관의 사인까지 받았는데 군인이 명예 살고 명예 죽는데 있을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결국 마음을 바꾸는 국방부 장관 내지는 마음을 바꿨거나 아니면 외압을 느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압 의혹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박대령하고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 대화한 것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결국에는 윗선이라고 하는 게 VIP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의혹 단계긴 한데요. 지금 알려진 것을 보면 해병대 사령관이랑 박 대령이 대화 나누면서 박 대령이 계속 의문을 품으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위의 지시다. 그래서 박 대령이 VIP 맞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압의 주체가 VIP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정황상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해가지고 확정한 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그냥 대통령실에서 누가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무위원이고 국방부 장관인데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압 없이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심플하게 네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말의 진실성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요. 자기에게 불리함을 감수하고 말하는 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은 본인에게 불리한 걸 다 감수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 외압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장관의 결재를 뒤집을 힘을 차관이 가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 단장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이 8명에 대해서 이첩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결국 하위직들만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외압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말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니까 떳떳하면 수사를 받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 외압을 넣은 주체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다. 논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핸드폰은 이른바 비화폰이에요. 그래서 녹음이 안 되는 전화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내용에 녹취가 있다라는 내용도 지금 살짝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녹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 이번 주에 공개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좀 들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음 주에도 아마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통화 네. 내용도 뭐 있으면 그건 뭐 밝혀지면 될 일인데, 아니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왜 전화를 합니까? 그 5번씩이나. 그 자체가 일단 저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법무관리관도 지금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저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틈새 토크도 뜨거웠습니다. 틈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정당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